염분은 뭐냐면 해수 바닷물 있죠. 바닷물 1kg을 펐을 때 그 안에 이물질이 얼만큼 들어있느냐가 염분이에요. 우리가 바닷물을 먹었을 때 그냥 물을 먹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막 쓰고 짠맛이 느껴지잖아. 그 이유는 바닷물에는 그냥 순수한 물이 아니라 이물질들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이 단원에서는 그 이물질을 염류라고 합니다. 염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염분부터 선생님이 적자면은 해수 1kg 속 염류의 양을 천분율로 나타낸 거를 우리 염분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식은 어떻게 되냐면 염분은 바닷물 1kg분의 염류의 양 곱하기 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전 세계 바다의 평균 염분이 한 35 정도가 된다고 해. 요걸 찾아서 밑줄을 그어주셔야 돼요. 선생님도 적을게. 전 세계 평균 값은 35 PSU. 염분의 단위가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PSU, 전 세계 실용 염분 단위 PSU와 퍼밀을 사용합니다. 이 퍼밀이 천분율이에요. 이 이야기를 선생님이 왜 하는 거냐면은 여기다 곱하기 1000을 하는 이유를 좀 설명하려고 해. 이게 염분이 전 세계 바다 평균 염분이 35 PSU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양동이로 바닷물 1kg 풀면은 그 안에 이물질이 35g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1kg 펐을 때 35가 들어있으면 잘 안 보이겠지만 35 이렇게 적었어. 일단 곱하기 100을 해버리면은 이거 3.5라는 소수점이 나와버립니다. 굉장히 귀찮잖아요, 소수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가장 편한, 가장 간단한 정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100이 아니라 1000을 곱하는 거야. 그래서 단위가 퍼센트가 아닌 퍼밀인 거야. 여기까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건 그냥 TMI였어요, 여기까지나. 그래서 요거는 퍼밀이라 읽는다. 그럼 이제 좀 염류에 대해서, 요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염류는 이물질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이물질이 그 맨 밑에 그래프, 파인애플 그래프 보시면은 염화 나트륨, 염화 마그네슘, 황산 마그네슘, 황산 칼슘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있어요. 맞죠?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건 딱 두 개입니다. 두 개 어떤 거 나오냐면 염화 나트륨이랑 염화 마그네슘. 이 구성 순위가 1위, 2위인 이 두 친구만 외우면 돼요. 모든 학교가 딱 이 두 명만 되고 염화 나트륨의 비율이 한 77.7%가 되고 바다의 평균적으로 염화 마그네슘은 11.1%가 돼요. 이런 건 절대 외울 필요가 없고 우리는 뭘 외워야 되냐? 맛을 외워주셔야 돼요. 맛. 맛이 각각 어떤 맛이 나냐면 염화 나트륨은 소금이죠. 짠맛. 염화 마그네슘은 쓴맛을 내요. 그래서 구성순위가 얘가 1위고 얘가 2위라는 거 체크하시고 맛, 짠맛과 쓴맛 밑줄 그어줘야 돼요. 요게 시험에 나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와. 뭐 파인애플 그래프 하나 딱 주어진 다음에 77.7이면 얘가 A 그리고 얘가 B 뭐 나머지 C가 있고 뭐 D가 있어. 나머지 점점점 있고 그 중에 B의 맛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게 나와요. B가 2위니까 염화 마그네슘인 걸 알 수 있어야 되고 쓴맛인 거 고를 수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나와. 아시겠죠? 자, 이런 거 설명드렸고 이렇게 하면은 페이지 그 298쪽 염류, 염분 설명 다 드린 거예요, 선생님이. 염류랑 염분.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298쪽 그 맨 밑에 오른쪽에 염분의 단위가 있는데 요거 두 개 찾아서 동그라미 그어볼게. 퍼밀 동그라미, PSU 동그라미. 태민이 찾았나? 맨 밑에 오른쪽 그죠? 선생님 노란색으로 쓴 거 이거 두 개. 지금 노란색으로 선생님 쓴 건 다 찾아서 동그라미 밑줄 그어져 있어야 돼. 자, 그러면은 299쪽 그 오른쪽 1, 2번 한번 볼게요. 맨 밑에 1, 2번. 1번.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뭐라고 해? 염분이라 해, 염류라고 해. 그렇지. 이 물질은 염류라고 했어. 염류라 하고 이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 건 짠맛을 내는 염화 나트륨이다. 여기까지 외워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2번도 같이 풀어볼게요. 염분은 해수 100g이 아니라 1kg을 펐을 때야.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이거는
또 틀렸죠. 퍼센트가 아니라 퍼밀이라 했어. 천분율. 그래서 1, 2번 둘 다 XX, 3번 전 세계 평균은 35라고 했어요. 이건 맞는 말이죠. 4번 물 960g에 염류 40g을 녹였을 때 염분은 40bs다. 이거 맞는 말인 게 왜 그런 거냐면 해수는 바닷물이에요. 물이랑 염류가 섞인 게 용액 해수입니다. 그래서 물 960에다 염류 40을 넣었다는 거는 해수 1kg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 1000분의 염류 40이니까 곱하기 1000을 하면 40psu가 맞아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보고 넘어갈게. 방금 물 960에 염류 40을 더한 거에다가 염류 40이었으니까 곱하기 1000을 하면 40이 나온다. 이게 맞다는 거예요. XX55였어 정답은. 자, 다음 장으로.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배울 건 뭐냐면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세 가지를 배울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증발량과 강수량이 있습니다. 증발량 vs 강수량. 그 염분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부대찌개나 김치찌개 먹었을 때 짜냐 덜 짜냐 이 이야기예요. 염분이 높으면 짠 걸까 미지근한 걸까? 그죠? 염분이 높으면 짠 거지 아무래도. 그러면은 증발량과 강수량을 이제 앞으로 얘기할 건데 만약 강수량이 많아, 비가 많이 내려, 그럼 염분은 높아질까요? 아니면 미지근해질까요? 미지근해지겠죠? 이걸 알고서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자, 우리나라 계절 한반도를 두 개를 한번 그려볼게. 우리나라를 딱 그려봤는데 하나는 2월이고 하나는 8월이야. 언제가 비가 더 많이 올까? 2월, 8월 중에. 그죠? 8월은 여름이고 2월은 겨울이기 때문에 8월이 훨씬 더 비가 많이 내리겠지. 즉 여기 증발량과 강수량 중에 8월은 비가 더 많이 내리죠. 2월 혹한기인 한 겨울에는 당연히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염분은 어디가 더 높겠어? 자, 바닷물 딱 먹어봤을 때 2월과 8월 중에 어디가 더 짤까? 그렇죠. 2월이 더 짤 수밖에 없어요. 증발량이 많으니까 물이 다 빠져나가잖아. 그럼 이물질들은 증발이 안 되잖아요. 그죠? 고체 물질들은. 그렇기 때문에 염분이 2월이 8월보다 더 높습니다. 요 원리로 의해서. 이해되시죠? 이야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 두 번째 염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담수 유입이에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해수가 뭐냐고 물어보면 애들이 다 바닷물이라고 잘 대답한다 했어. 담수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이 잘 안 나온다 했었거든. 담수가 뭐였지 저번 시간에? 그지? 육지에 있는 물이에요. 육지에 있는 물이 바다에 유입되면 바닷물이 짜질까 싱거워질까? 싱거워지겠죠. 그죠? 육지에 있는 물은 먹을 수 있는 생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한반도가 한 번 더 나오면서 동해바다랑 서해바다가 나오는데 갯벌은 대표적인 담수입니다. 그 지구 생태계를 보존하는 갯벌은 아주 깨끗한 물이에요. 갯벌이 서해안, 우리 송도 청라 같은 서해안에 많을까 아니면은 저희 을왕리나 양양 같은 동해에 더 많을까? 이런 건 좀 여행을 안 가봤으면 모를 수도 있어. 동해는 완전 바다야. 수심이 그냥 2m, 3m 이렇게 되는. 근데 서해는 갯벌이에요. 서해안에 바다가 어디 있어? 거의 없어요. 서해안에. 그렇기 때문에 서해안은 갯벌이고 동해안은 완전 수심 3에서 5m의 바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갯벌이 있는 서해안이 동해안보다 담수의 유입이 훨씬 더 많이 돼요. 깨끗한 물이 유입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염분이 동해안과 서해안 중에 어디가 더 높을까? 동해안이 더 높다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동해안과 여기 서해안이 있는데 염분이 서쪽보다 동해가 훨씬 더 높아요. 그 이유는 요 갯벌 담수의 유입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담수 유입이 서해가 더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했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하고 좀 정리를 할게. 자, 해빙이랑 결빙입니다. 이 빙하, 극지방에 있는 빙하 이야기인데 빙하가 녹으면 바닷물이 싱거워질까요? 짜질까요? 싱거워져요. 왜냐하면 빙하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담수였거든. 그죠? 담수가 유입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해빙이 일어나면은 훨씬 더 염분이 낮아지고 결빙이 일어나. 그러면은 당연히 그 염분이 바닷물이 더 짤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요거 이야기 끝입니다. 근데 요거 학교 시험에서 애들이 어떤 걸 보통 틀려오냐면은 청라중학교나 뭐 초원중학교에서도 결빙을 안 알려주고 해빙만 알려줘. 문제에서 해빙 문제가 나와. 그럼 해빙이라는 단어 듣고 애들이 이거 어느 건 줄 알아? 녹이는 게 해빙인데 해동시킨다가 녹이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단어 때문에 틀려요, 보통.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해빙이 녹이는 거고 결빙이 얼리는 거라는 걸 잘 정리해 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염분을 정리해 보면은 해빙이 결빙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 요걸 좀 잘 정리해 주시면 돼요. 보다 결빙 쪽이 염분이 더 높다. 여기까지가 염분 영향 주는 요인 세 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고 이제 그 3번 전세계 해수의 염분 분포를 한번 볼 건데 여기 고위도 그리고 가운데 저위도 그리고 중위도가 나와요. 이게 우리가 저번 주에 했었던 것 같은데 고위도는 특징이 콜드, 저위도는 핫. 이거 했었네. 표층수온 분포할 때. 중위도는 바람이 많이 분다 했었어. 그래서 중위도의 혼합층이 가장 두꺼웠었지. 요 이야기인데 이번에 염분 이야기예요. 염분. 저위도는 뜨겁기 때문에 뭐가 많이 내리냐면 비가 많이 내릴 수밖에 없어. 뜨거우면은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고 구름이 형성되고 비가 내리거든. 먹구름이 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위도에서 먹구름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리니까 여기는 염분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렇죠. 염분이 저위도는 낮습니다. 왜? 강수 때문에. 그리고 중위도는 바람이 많이 분다 했단 말이야. 바람이 많이 불면은 물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아까 이 증발량이 더 많아지겠죠? 다 녹아들겠죠. 그럼 여기 염분이 어떻게 했어? 중위도는 비교적 염분이 높아요. 왜? 바람이 많이 불어서 증발량이 증가하니까.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됐을 것 같아. 그럼 고위도가 시험에 나오면 애들 가장 많이 틀리는데 고위도는 염분이 높을 것 같아, 낮을 것 같아? 그죠? 요거는 수업을 해야죠. 고위도 같은 경우는 요 해빙, 빙하가 요즘 녹고 있지. 그래서 염분이 낮아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고위도는 염분이 낮고 그 이유는 해빙 때문이다. 요렇게 정리가 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선생님이 방금 요 3번 이야기를 마무리한 거야. 3번 이야기. 자, 이제 7단원에서 가장 어려운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고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전 세계 그림을 그린 거야. 세계 지도를. 여기가 이제 북극. 여기 북극해가 나오나? 그렇지. 북극해. 그리고 이쪽이 동해. 그리고 하나가 홍해. 홍해가 뭐 있죠? 염분비 일정 법칙이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 염화 나트륨, 염화 마그네슘, 연마가 3.3인가 4.3인가 이게 3.3. 염화 나트륨 북극해 몇 g인지 좀 알려줄래? 23.3. 23.3. 그리고 동해 바다는? 나트륨이 25.6이고 25.6g이고 연마가 4.4g 맞죠? 3.6. 3.6? 네. 그리고 홍해 바다는? 나트륨이 31.1. 31.1. 네. 마그네슘이 4.4. 여기가 4.4구나. 이제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당연히 전 세계 바다마다 이물질 양은 다를 거야. 양이 다르겠죠, 당연히. 위치가 다르니까. 근데 뭐가 똑같냐면 그 비율은 일정하다는 게 염분비 일정 법칙이에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전체 이물질들 중에 이 북극해에 있는 이물질들 중에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은 77.7%, 염화 마그네슘이 차지하는 비율이 11.1%이면 홍해 바다에 있는 전체 이물질들 중에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도 77%, 연마는 11%. 홍해 바다도 염화나트륨은 77%, 염화나트륨 11%라는 이야기가 염분 밀정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걸 시험에 내오냐면은 어떤 게 시험에 나오냐면은 우리 학생들 풀 문제가 여기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가려줘. x값, x값을 구하시오. 이런 게 나와.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이거 괜찮네. 요거 한번 가볼게요. 수학에서 여기가 뭐 4cm, 여기가 8cm고 여기 세로의 길이가 10cm래. 근데 가로가 4cm라고 알려줬어. 그럼 여기 세로의 길이는 몇 cm예요? 그렇지. 이게 5cm라는 게 비례식을 통해서 직감적으로 해결될 거거든, 우리 학생들이. 요걸로 푸는 거야, 요 문제가. 이게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계산값을 정확히 넣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계산값을 어떻게 넣을 수 있냐면 23.3 대 3.3은 31.1 대 x 해서 x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 비례식을 통해서. 요거 선생님이 진짜 한 몇 년 동안 설명을 막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는데 이 설명법이 가장 직감적으로 애들이 이해 잘했었거든? 이게 염분비 일정 법칙이야. 비율이 다 똑같기 때문에 이 비례식을 이용해서 내가 모르는 지역의 염류를 구한다는 게 염분비 일정 법칙이야.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은 왜 전 세계 바다가 비율이 다 똑같냐면 그 태풍과 바람 있죠. 걔네에 의해서 골고루 섞이기 때문에 비율은 다 똑같다는 거야. 절대적인 양은 이거 뭐라고 해? 상대적인 상대값 말고 다른 말을 뭐라 하지 반대로? 절대값 맞죠? 절대값은 이렇게 다 다를지언정 이렇게 그람수 절대값은 달라도 이 상대적인 값 퍼센트들은 다 똑같다는 거야. 매해마다 바람이 계속해서 불고 물이 계속 이렇게 섞이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질문도 할 수가 있잖아. 그럼 바다가 전세가 섞이면은 이 그람수도 결국엔 다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도 할 수 있는데 이건 지형, 지물과 그 기후,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이것만 봐도 달라져요. 동해랑 서해. 하지만 그 비율은 다 똑같다는 게 일정 염분비 일정 법칙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301쪽 가보면 맨 마지막 문제 있죠. 2번. 염분이 33psu인 동해에 염화나트륨과 마그네슘이 7대1로 녹아있다면 염분이 40인 홍해에는 이 둘의 비율이 몇 대 몇이겠는가? 이거 염분비 일정 법칙의 정답은 똑같이 7대1이에요. 비율은 다 똑같아야 되니까. 뭔지 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7대1로 똑같아야 되고 그러면 선생님이 좀 물어볼게. 33psu인 동해 바다에서 염화나트륨이 만약에 70g이 나왔어. 그러면은 70g은 좀 그런가? 선생님 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이거 좋네. 동해 바다에 염화나트륨이 33g 나왔어. 그러면은 홍해 바다에는 염화나트륨 몇 g 나와야 될까? 지금 그 301쪽에 맨 밑에 거 풀고 있는 거야. 동해 바다에 염화나트륨이 33g 나왔으면은 홍해 바다에는 염화나트륨 몇 g 나와야 될까? 40 나와야 돼. 오, 그렇지. 잘 이해하고 있네. 그죠? 33대 40 PSU가 이렇게 차이가 났단 말이야. 동해랑 홍해가. 근데 이때 이 동해 바다에 33 염화나트륨이 33g 있으면은 이 홍해 바다에는 얼마큼 있었냐? 이거 똑같이 40 나와야 되는 거야.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돼.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염분비 일정 법칙이고 이게 제일 어려운 이야기야. 7단에서. 이건 이해되면 잘한 거고 301쪽은 우리 나중에 풀어보고 한번 302쪽에 유형 1번, 2번 정답이 나와 있는 건가 지금? 이거 말고 304쪽에 이제 염분 선생님이랑 같이 몇 문제 풀어보고 잠깐 물 먹고 화장실 갔다가 다음 수업 갈게요. 자, 12번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 13, 14번. 12번 그 해수 2kg에 녹아있는 염료의 양을 나타내는데 염분을 물어봤어요. 근데 염분은 해수 1kg이 기준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2kg이 있을 때 총 이거 이물질들 염료를 싹 다 더하면은 몇 g 나와요 이거? 63g? 64. 64g? 근데 이거는 양동이 2kg을 퍼 올렸을 때 그 안에 이물질이 64g 있다는 거잖아. 그럼 그거의 절반인 1kg을 풀면은 32g이 들어있겠지? 근데 그게 염분의 정의죠. 해수 1kg, 2kg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2가 정답이에요. 2번. 13번 한번 가볼게. 사해, 그러니까 소금물로 이루어진 바다인데 사해는 염분이 약 200 PSU로 매우 높아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뜬다. 사해 해수 500g을 가열하 얻을 수 있는 염료는 얼마인지. 이거 12번이랑 비슷한 문제네. 사해가 염분이 200 PSU라는 건 일단 무슨 뜻이냐면 해수 1kg을 양동이로 펐을 때 이 안에 이물질이 200g 있었다는 뜻이잖아. 그러면은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야? 500g. 그럼 이거의 절반인 500g으로 바꾸면 그 안에 들어있는 이물질도 절반인 100g이 나오겠죠. 정답은 100g입니다. 자, 이제 14번. 염분이 40이라는 건 또 무슨 뜻이야? 해수 1kg에 이물질이 40g 들어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해수 3kg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의 양과 염료의 양 3kg 만들고 싶다고? 그럼 곱하기 3 하면 되죠. 그러면은 3kg 양동이 3번 펐을 때는 그 안에 이물질이 120g 있겠죠. 그래서 얘를 만들고 싶다면 일단은 이 해수라는 게 용액이고 용액은 용질 더하기 용매죠. 염류 더하기 물입니다. 염류는 120g이고 여기다가 몇을 더해야 3000g이 되냐면 2880g이네. 그죠? 얘가 2880g을 물을 섞어줘야 되고 그 안에 이물질 120g을 넣으면 곱하기 1000을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40 PSU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120과 2880일 것 같은데 정답 3번. 그래서 여기는 그저 염분을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 잘 풀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근데 염분비 일정 법칙은 좀 안 풀어본 것 같은데 염분비 일정 법칙은 뭐 21번, 25번 뭐 이런 식으로 등장합니다. 21번이랑 25번 한번 풀어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21번의 정답은 2번이에요. 그죠? 비율은 다 똑같아. 어디서든 1대2, 1대2. 25번을 해볼 건데 25번의 A는 좀 쉽게 풀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일단 북극 지중해 홍해 중에 이 순서로 많아요. 지금 보면 이렇게 이 비율은 다 똑같기 때문에 얘가 이 문제에서 큰 삼각형이 되는 거지. 이 홍해가 이 지중해가 가운데 삼각형이 되고 북극해는 아마 이 안쪽에 있는 조그마한 삼각형의 비율을 갖겠지. 비유해보자면 그렇기 때문에 A가 3.2, 4.1보다 더 커야 돼요. 그죠? 그런 게 지금 정답에 보면은 A가 4.1보다 큰 게 뭐 2, 3, 4, 5번인가? 이렇게 될 것 같고 좋은 힌트는 안 되네.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은 요게 숫자가 너무 더럽기 때문에 요걸로 해볼게. 2.6 대 2.7은 4.1 대 A 이렇게 하면 되겠죠. 2.6 대 2.7은 4.1 대 A. 근데 여기서 2.6부터 2.7까지 0.1밖에 증가가 안 돼. 그럼 이거의 한 2배에서 1.8배 정도 되는 이 친구는 플러스 0.1에서 0.2 정도 될 것 같거든. 물론 이건 계산하는 친구도 있겠지. 선생님 같은 경우 계산을 하기가 좀 귀찮아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럼 얘가 4.2, 4.3 그 정도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거 일단 1번은 될 수가 없죠. 4.1이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 정답은 2, 3번 중에 하나일 것 같아. 그리고 같은 이유로 B도 한번 구해보면은 B 대 1.8은 2.0 대 2.6이에요. 이 둘 사이가 지금 0.6 차이가 나거든. 그러면 2.6과 1.8은 절반이니까 여기도 한 0.2에서 0.4 정도 차이가 나올 것 같아.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1.4에서 1.6 정도일 것 같거든. B가 1.4에서 1.6인 게 정답이 3번이 보이네요. 맞죠? 여기 3번. 아마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풀면 안 되고 당연히 시험장 가서는 계산을 해야겠지? 근데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페이지 306쪽 펴시면 돼요. 해류. 해류는 바다의 흐름이에요. 바다 해자의 흐를 요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배경 지식으로 우리 학생들이 알고 있어야 되냐면 또 요 그림이 나오는데 당연히 고위도는 온도가 낮을 거고 저위도는 뜨겁겠죠? 그래서 고위도는 콜드, 저위도는 핫. 근데 이 고위도와 중위도 사이에 중위도에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거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반도가 있으면 밑에서는 따뜻한 물이 올라오고 위에서는 차가운 물이 내려와요. 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해류가 우리나라 주변 해류가 좀 배울 게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뜨거운 물을 난류라고 하고 이렇게 차가운 곳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물을 한류라고 해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는 이제 난류랑 한류의 차이점을 물어보게 될 건데 일단 당연히 수온이 어디가 높겠어? 난류랑 한류 중에. 그죠? 난류가 수온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 한류는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는 물이 난류야 한류야. 그죠? 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고 있는 이 물이 난류고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업. 그리고 한류 같은 경우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다운. 내려가는 물이 이거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네. 내려가는 물이 한류예요. 그래서 난류가 업.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그리고 한류는 다운.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이렇게 하면 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용존 산소랑 플랑크톤이랑 염분은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볼 건데 플랑크톤부터 설명 좀 드릴게요. 용존 산소부터. 용존 산소는 산소가 어디가 더 풍부하냐 그 이야기예요. 뜨거운 물이랑 차가운 물 중에 산소가 더 풍부한 게 어디일 것 같으세요? 요건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중학교 2학년 6단원 우리 저번에 용해도 수업했었단 말이야. 그 수아랑 태민이랑 지원이 있을 때 선생님이 탄산음료 가지고 와가지고 기체 발생량을 보여줬었어. 뜨거운 물이랑 차가운 물에 넣었을 때. 혹시 기억나나? 그때 기체의 용해도가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 중에 어디서 잘 용해됐어? 혹시 기억나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탄산음료의 탄산이 시원할 때 먹어야 될까? 뜨거울 때 먹어야 될까? 어느 때 먹어야지 이산화탄소가 더 톡 쏘는 맛을 느낄 수 있을까? 시원할 때죠. 그래서 탄산음료 시원할 때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들어있기 때문에 더 톡 쏘는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중학교 2학년 6단원에 배웠던 기체의 용해도인데 기체의 용해도는 차가운 곳에서 더 잘 돼요. 그래서 산소는 어디서 더 많냐면 이 차가운 곳이 더 많습니다. 뜨거운 곳보다. 요거는 이유가 조금 어려웠었어. 이유가 이거지? 기체의 용해도였어. 이 개념이 필요했었고 그럼 당연한 이야기지만 산소가 많은 곳과 적은 곳 중에 이 플랑크톤이라는 생명체가 어디서 더 많이 살까? 뜨거운 물이랑 차가운 물 중에 산소가 희박한 데 살겠어? 아니면 산소가 많은 데 살겠어? 많은 데 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랑크톤이 이쪽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산소량 이것 때문에 그런 거고 플랑크톤을 언급한 이유가 뭐냐면 플랑크톤이 모든 수생물체의 시작입니다.
플랑크톤이 없는 곳에서는 물고기나 오징어 이런 것도 살 수가 없어요. 멸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생명체가 시작되는 게 이 플랑크톤이 있냐 없냐 이해되시죠? 새끼 물고기들은 다 이걸 먹기 때문이야. 그럼 이제 염분인데 염분은 미리 말하자면 고체에 이용해줘요. 우리 학생들 고체 물질 뭐 소금, 설탕, 커피 뜨거운 물이랑 차가운 물 중에 어디서 더 많이 녹았어? 그렇죠. 뜨거운 물이 더 많이 녹지. 그렇기 때문에 염분은 당연히 뜨거운 물이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염분은 해수 속에 들어있는 염료의 양이었단 말이야. 염료 이물질이죠. 고체 물질. 뜨거운 물에서 더 잘 녹을 수밖에 없어. 시체는 아마 이쪽이 더 많은 거야. 한류가. 플랑크톤도 죽고 막 생물도 더 많은 시체들이 여기 있겠지만 녹아 들어가는 거는 한류가 더 난류가 더 많다는 거야. 온도가 뜨거우니까 더 잘 녹는다. 그래서 요 개념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필기해 주셔야 돼요. 요거는 완자에 없어. 하이탑에만 있는 내용이에요. 따로 적어주세요. 적었을 거라 믿고 이제 배경식 다 설명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해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도록 할게. 우리나라 주변에 해류가 5가지가 흘러. 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연해주 해류라는 게 있고, 이거 글씨 안 보고 노란색을 쓸게요. 연해주 해류, 그리고 연해주 해류에서 갈라져 온 북한 한류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 연해주라는 단어가 중국에서 온 단어인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지금 물어본 거고 우리 학생들한테. 뭔가 중국 쪽 이름 같은데 어쨌든. 그리고 북한 한류,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에 흐르는 해류가 밑에 이제 3개. 일본에서 온 쿠로시오 해류라는 것과 쿠로시오 해류에서 갈라져서 파생된 황해 난류, 그리고 동안 난류,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자, 쿠로시오 해류, 동안 난류, 황해 난류. 이 5가지를 외워주셔야 돼요. 우리나라 주변에는 5가지 해류가 흐르고 그중 2개는 한류, 3개는 난류다. 근데 그것들의 근원이 각각 누구냐면은 이 한류의 근원은 연해주 해류고 난류 3개의 근원은 쿠로시오 해류다. 그래서 그런지 이 과학계에서 명칭을 언급할 때 쿠로시오, 난류, 연해주, 한류라고 안 하거든. 그냥 해류라고 하거든. 얘네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해. 그렇고 이제 시험 포인트가 뭐냐면 요 가운데요. 여기가 왜 시험 포인트냐면은 이게 이제 조경수역이라고 하는 건데 한류성 어종과 난류성 어종이 동시에 잡히는 굉장히 중요한 수자원 중심지래요 저희가.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다른 말로 우리 배우는 말로는 조경수역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황금어장이라고도 불러요. 여러 어종들이 다 잡히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시험 포인트가 있냐면 여름과 겨울에 조경수역의 위치가 바뀌어요. 여기까지가 마블입니다. 여름에는 난류랑 한류 중에 우리가 누가 더 강할 것 같아? 보통 이거 물어보면 대답이 다 잘 나오거든. 여름에는 난류가 더 셀까 한류가 더 셀까? 난류가 더 세요. 그죠? 여름엔 더 뜨겁기 때문에 이게 더 강할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조경수역의 위치가 여름에는 조금 더 위에 형성이 돼요. 약간 이쪽쯤에. 그래서 조경수역의 위치가 그래서 북한인들이 요걸 여름에는 북한이 잡고 겨울에는 남한이 이 조경수역을 잡는 게 국가적으로 약속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여름이고 겨울에는 조경수역의 위치가 다운 되는 게 시험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가 페이지 그 절반 선생님 다 한 거야. 310쪽 절반.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게 시험에 나와요. 조경수역을 다음 5가지 중에 조경수역을 이루는 두 해류를 고르시오. 2가지. 1, 2, 3, 4, 5번 중에 북한 한류랑 동안 한류를 찾아야 돼요. 일단. 그거랑 같이 연계되는 문제가 여름철에 조경수역의 위치는 A와 B 중에 어디겠는가? 업다운 이런 문제 푸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요거는 솔직히 어려워하는 학생 못 봤어. 이해되죠? 그러면은
밑줄 그을 것만 좀 밑줄 긋고 바로 조석으로 넘어갈게. 일단 조경 수역을 이루는 두 해역 찾아서 밑줄 그으셔야 돼요. 동한난류랑 북한난류가 만나는 동해안에 형성되어 있다. 동한난류 밑줄, 북한난류 밑줄. 그리고 우측 상단에 계절별 조경 수역의 위치, 그 형광펜으로 밑줄고 별표. 우측 상단에 여름과 겨울에 조경 수역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죠. 그죠. 그거 별표 치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오늘 마지막 그 조석 이야기를 가도록 할게요. 여기 페이지 310쪽 맨 밑에 거야. 자, 조석은 이제 뭐냐면 밀물과 썰물 이야기야. 그래서 조석은 밀물과 썰물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 여기 선생님 속도 좀 빨리 올릴게. 이거 보통 애들 다 이해하거든? 7가지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 용어들을 다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물이 이렇게 하루 중에 이렇게 들이찰 때를 우리 밀물이랄까 썰물이랄까? 밀물과 썰물 중에 들이찰 때가 밀물일까요 썰물일까요? 이렇게 물이 들이찰 때가 밀물입니다. 그리고 빠져나갈 때가 썰물이에요. 요게 조석 현상이에요. 이걸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파도가 우리한테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조석 현상이 아니야. 밀물과 썰물은 하루에 2번 일어나는 현상이야. 쫙 들어오고 쫙 빠지는 거. 이거 파도랑 착각하는 애들이 되게 많더라고. 파도는 하루에 수만 번 왔다 갔다 하겠죠. 파도 아니에요 이거. 밀물 썰물이고 그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냐면 요 24시간 동안 이렇게 2번씩 물이 들어오고 2번씩 빠져나가요. 이거 왜 그런 건지 이따가 여기서 설명해 줄 거고, 이렇게 하루에 2번씩 들어왔다가 2번씩 빠져나갈 건데 하루 중에 가장 높게 들어왔을 때, 이 맥스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를 세 번째 용어 만조라고 불러요. 그리고 가장 많이 쭉 빠져나갈 때를 간조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만조와 간조의 요 높이 차이, 이 만조에서 간조까지의 높이 차이를 조차라고 합니다. 즉 하루 중에 가장 많이 들이찼을 때랑 가장 많이 빠져나갔을 때의 차이를 조차라고 불러. 그 기상캐스터가 조차 같은 걸 알려줘. 갯벌 지역에 사는 서해안에 사는 지역 그 기상캐스터 분들이. 그러면 당연히 조금 빠진 거랑 조금 들어온 거랑 조금 빠진 거를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 하루 중에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랑 가장 많이 빠져나갔을 때를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부들한테. 그래서 조차라는 단어는 맥스랑 민값을 따진 거고, 하루 중에 해수면의 높이가 이렇게 2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가장 높이 있을 때를 아까 뭐라 했었지? 만조랑 간조 중에? 그렇지, 이때가 만조예요. 그리고 가장 쭉 물이 내려갔을 때가 간조고, 이 높이 차이가 조차다. 근데 이거는 하루에 2번씩 일어난다까지 했어 지금. 맞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7번째 단어는 뭐냐면 하루가 아니라 한 달 동안 일어나는 게 있어요. 여기 일주일째예요. 지금 한 달이에요. 28일. 그러면 한 달 중에 이 조차가 가장 크게 벌어질 때랑 가장 조금 벌어질 때가 있거든. 가장 조금 벌어졌을 때를 6번째 용어 조금이라고 말 그대로. 근데 뭐 몇 월 며칠 중에 가장 크게 조차가 크게 벌어지는 날을 살이라고 해요. 이해돼요? 그래서 학교 시험 문제 하기 전에 만조랑 간조 조금과 살이가 이제 왜 일어나는지만 좀 설명을 좀 할게. 이 조석 현상은 지구와 달과 태양의 위치 관계에 따른 중력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달이 지구 주변을 한 바퀴 이렇게 매 달마다 한 바퀴 돌잖아요. 서에서 동으로 반시계로. 근데 지구가 문제가 뭐냐면은 실제 원이 아니야. 지구는 원이 아니라 살짝 기울어진 타원이죠. 좀 럭비공처럼 확대 조금 과장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맞죠? 그러면은 달이랑 지구의 관계가 이렇게 적도 관계에 있을 때가 가장 가깝고 이렇게 세로 관계에 있을 때가 가장 멀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때는 서로가 가깝기 때문에 인력이 강해. 중력이 서로 간에 잡아당긴 힘이. 이럴 때는 물이 다 달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가 간조야. 물 쫙 빠져나갈 때. 달이 끌고 갈 때. 그리고 이렇게 서로가 멀어서 달이 조금밖에 못 끌고 와. 이런 식으로. 이때가 만조야.
당연히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지구과학에서 하는 거 약간 TMI야 지금 한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만조랑 간조가 하루에 2번씩 일어나는 이유가 그런 걸까? 왜 하루에 2번씩 일어날까? 우리 이거 3단원, 우리 저번에 했던 7단원 태양계랑 굉장히 밀접해, 이 이야기가. 하루에 2번씩 일어날 수 있는 거는 누구의 운동일 것 같아요? 지구의 자전이에요. 지구가 스스로 이렇게 자전을 하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를 4번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있을 때는 간조 2번, 이렇게 있을 때는 만조 2번.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그 만조와 간조는 지구, 여기 빨간색. 이 만조와 간조는 지구의 자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은 요 해수면의 그 조차가 가장 크게 벌어질 때랑 가장 조금 벌어지는 요 한 달 동안 일어나는 현상은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걸까? 지구만 운동하는 게 아니잖아. 또 누가 있어? 옆에 보면 달이 있죠. 근데 달의 공전 주기가 며칠이야? 그치, 28일이죠. 한 달 음력. 그렇기 때문에 요 해수면의 높이 조금과 사리는 이 달이 움직이면서 이런 위치 관계, 이런 위치 관계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당연히 이렇게 달과 지구가 가까울 때가 인력이 크니까 이 사리가 발생할 거예요. 가장 멀리 있을 때는 영향을 덜 받으니까 조금밖에 안 되는 거지, 조차가. 그래서 요 조금과 사리 이 한 달에 2번씩 일어나는 요 현상은 달의 공전 때문에. 그럼 이제 선생님이 2가지만 이야기하면 여기 이야기가 끝이거든. 하나가 뭐냐면은 실제로 만조와 간조가 이 조석의 주기를 물고 되어 있어. 그럼 밀물과 썰물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이잖아. 그럼 밀물에서 다음 밀물까지가 몇 시간이냐고 물어보면은 12시간이라고 대답하면 안 되고 플러스 25분을 더 2배 추가한 50분이 더 추가돼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시간이 아니라 12시간 50분이라는 건데 그 50분의 딜레이가 어디서 온 거냐면은 지구가 자전하는 동안 달도 공전하기 때문에 둘이 술래잡기 하면서 나온 결과가 이 50분이에요. 여기까지 하나 더 알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둘의 술래잡기가 50분이라는 딜레이를 발생시킨다는 거. 여기까지 필기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조석의 주기는 12시간이 아니라 12시간 50분이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야 될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학교 시험에 이런 게 나와요. 예를 들면 초원중과 청라중 한번 내볼게. 청라중학교가 뭐 이번 중간고사를 맞이하여 갯벌 체험 현장을 가려고 한다. 갯벌 체험 학습을 가려고 해. 그러면은 갯벌 체험 학습을 가려면 만조랑 간조 중에는 언제? 조금과 사일 중에는 언제 가야겠는가? 몇 월 며칠 해수면 높이 다 나와.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를 고르는 문제가 나와요. 여기 완자책에서 보게 될 거야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라중 문제 냈잖아. 다음은 초원중 낼 거고 청라중 한번 맞춰봅시다. 갯벌 체험 가려면 일단 만조 때 가야 될까 간조 때 가야 될까? 그렇지, 당연히 물이 빠져나갔을 때 가야겠지. 안 그러면 다 죽겠지. 물에 빠져서. 간조 때 가야 되고 조금과 사리 중에는 언제를 선택해야 될까? 조금? 그죠. 이거 보통 다 조금 대답해. 근데 정답은 사리예요. 왜 그런 거냐면은 물이 빠져나가는데 많이 빠져나가는 사리 때 가야 되는 거야. 조금은 조차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밖에 안 빠지는 거야 물이. 사리는 이만큼 빠져나갔다 들어갔다 빠져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거고. 그래서 쭉 빠져나가는 사리 간조 때를 가셔야 되는 거예요. 갯벌 체험.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초원중학교야. 이번엔 초원중학교는 배 타고 울릉도를 가야겠대. 시험이 끝난 기념으로 울릉도로 수학여행 가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울릉도로 배 타고 가려면은 물이 들이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배 타고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물 빠져나갈 때는 배 못 타잖아요, 그죠? 이때는 만조, 간조 중에는 언제 골라야 될까? 배를 타려면 이럴 때 가야 될까? 이럴 때 가야 될까? 아니죠. 만조 때 가야지.
간조되면은 물이 들이차지 않았기 때문에 배를 이렇게 다 끌어야 돼. 이렇게 바다 있는 곳까지. 그죠? 만조 때 가야 돼. 그리고 살이 간조 중에는 언제 가야 될 것 같아? 물이 많이 들이찼을 때랑 물이 조금 들이찼을 때 중에. 많이 잤어. 그렇지. 그럼 조금이야 살이야. 살. 그렇지. 살이야. 그래서 배 타고 울릉도 갈 때는 살이 만조 때 가야 돼. 요거는 당연히 우리 학생들 1년 뒤에 이런 문제 나오겠지.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해야 돼. 여기까지가 7단원 이야기 끝입니다. 선생님, 저 주기가 12시 50분이 아니라 12시 25분이에요. 잠깐만. 자, 자 조석 주기가 아유 뭐야 이거 12시간 25분이야. 선생님이 아까 이거 25 썼다가 50으로 잠깐 뭐 버그가 일어난 것 같은데 이거 25분이에요 딜레이. 그래 술래잡기가 25분밖에 안 걸리나 봐. 요즘 발이 좀 빠르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예요.